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았다. 수사관들 맞은편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여학생은 마치 학교 식단을 이야기하듯이 일어난 일에 말했다. 손은 테이블 위에 차분히 놓여 있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숨은 고르게 쉬었다. 2018년, 불가능해 보였던 범죄가 나라를 뒤흔들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커플, 22세 아르카디 즈베레프와 발레리아 야르기나가 21세 알렉산드르 포포비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다. 어떻게 22살 남성이 10대와 커플이 될 수 있었을까? 부모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들을 그런 짓을 하도록 몰아넣었을까?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아르카디 즈베레프는 96년 알타이 지방의 작은 도시, 인구 12만 명의 룹접스크에서 태어났다. 모두가 서로를 안다고 말하는 도시였다. 어머니는 40세에 그를 낳았고 이미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 출산은 힘들었다. 아들을 낳은 직후 그녀를 속였던 동거인과 헤어졌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의 삶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양육비는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아르카디는 내성적이었다. 학교에서는 창가, 마지막 책상에 앉았다. 그부들은 그가 깔끔하지 못한 외모, 항상 구겨진 셔츠, 감지하는 머리, 바닥을 보는 시선 때문에 놀렸다. 그는 친구가 없었다. 쉬는 시간은 아무도 서 있지 않는 복도, 난방기 옆에서 혼자 보냈다. 신문에 쌓인 샌드위치를 먹었다. 19세가 되어서야 그는 사샤라는 이름의 친구를 찾았다. 알렉산드르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아르카디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즉시 알아본다. 아르카디의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다. 집은 조금 더 활기 있어졌다. 어느 날 저녁 사샤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아르카디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테이블을 응시했다. 손은 떨렸다. 더 나아가 즈베레프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제안했다. 마치 가게에 가자고 제안하는 것처럼 말했다. 마치 빵을 사러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것은 아르카디를 너무나 격분시켜 그는 칼을 들고 친구에게 달려들었다. 건물 관리는 사샤가 위독한 상태로 달려왔던 것을 기억했다. 아르카디가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렉산드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구급차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즈베레프가 그의 병든 어머니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마도 정신과 약물이었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그 소년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치료를 보냈다. 이 기간은 비교적 평온하게 보냈다. 약,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침묵. 의사들은 환자가 모범적으로 행동한다고 언급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르카디는 그의 첫사랑 올야 세미보코바를 만났다. 그들은 쇼핑센터의 아케이드 게임 앞에서 만났다. 그는 게임에서 지고 있었고 그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소녀는 마음을 받아주었고 순진하게 그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올야가 함께 살던 할머니는 극구 반대했지만 그 커플은 결국 함께 살기 시작했다. 관계는 힘들게 이어졌다. 노인 친척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끊임없는 갈등. 어느 날 아르카디는 올야의 할아버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2017년 그 연인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올야는 10만 루블과 옷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갔다. 거의 아동용이나 다름없는 바퀴 달린 분홍색 여행 가방.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노보시비르스크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결석으로 제적당했다.
아르카디는 그녀가 강의를 듣지 못하게 했고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그 커플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 그들은 무리누, 데비아트키노 지역에 정착했다. 4층에 있는 원룸 아파트였고 창문은 마당을 향했다. 벽지는 낡았고 모서리 부분은 떨어져 있었다. 올가는 지하철역 키오스크에서 도넛을 팔고 파트타임 청소부로 부업을 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돌아왔다. 아르카디는 서둘러 일하지 않았고 음악 경력이나 타투이스트 직업을 꿈꿨다. 기타를 샀지만 연주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돈이 극도로 부족했다. 지인들은 그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오직 인스턴트 라면으로만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 후 세미보코바는 친척들과 화해하고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친척들은 호의적으로 대하며 아르카디의 타투 머신 구매를 위해 4만 루블을 송금해 주었다. 그가 적어도 돈을 벌기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돈이 송금된 지 4일 후 불행이 닥쳤다. 올가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그 커플이 4층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9층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이웃들은 소리, 욕설, 가구가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즈베레프는 그 순간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3년간의 동거 생활, 올야의 우울증, 그리고 그날이 아름다운 날이었다는 것에 대해 썼다. 왜 이런 일이 하필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물었다. 팔로워들은 애도를 표했다. 즈베레프는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다. 그 소녀의 죽음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치부되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더 높은 층에 있었는지 조사하려 들지 않았다. 아르카디는 무리노 아파트에서 즉시 이사했다. 1시간 만에 짐을 쌌고 올야의 분홍색 여행 가방을 가져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스크바로 일하러 떠났다. 그 전에도 그는 지인을 통해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의 안티히어로인 베놈 코스튬을 구매했다. 여름 내내 주베레프는 노비 아르바트 거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며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 범죄자들은 그저 배가 고팠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사건이 다툼 때문에 벌어졌다고 자백했다. 신문 과정에서 아무도 서로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레라는 단순히 주베레프를 조종하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의사 진찰 결과 그 여학생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체적 폭행 흔적도 없었다. 아르카디가 그녀를 소치에서 왜 데려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는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답하지 않고 고개만 돌렸다. 레라는 주베레프를 고의로 속여 불법적인 행동을 유발했는데 이는 그녀가 그것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옆에서 지켜보며 쾌락을 얻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SKR 직원들은 발생한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녀에게서 나왔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아르카디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가 고집했다. 그녀는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에서 침울한 주베레프와 달리 그녀는 태연하게 행동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분명히 즐거워했다. 때때로 미소를 지었고 머리를 정돈했다. 수사관들은 후회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 수사위원회 직원은 동료들에게 20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아르카디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고 탁자를 응시했으며 손은 떨렸다. 포포비치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레라의 정신 감정 결과 그녀가 벌어진 일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저 그것에 대해 나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오락이었다. 새로운 경험을 얻는 방법이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한편
알렉산드르의 가족은 장례를 2번 치러야 했다. 첫 번째 장례는 아무것도 없이 치러졌다. 관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법의학 검사가 끝난 후 사법 당국이 부족한 부분을 돌려주자 2번째 장례가 치러졌다. 어머니는 2번째 장례에 오지 못했다. 집에 머물렀다. 정신을 차린 아르카디는 한 신문에서 뉘우쳤다. 그는 감방에서 울었고 밤에는 소리쳤다. 구치소 감방에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조되었다. 그러나 아르카디는 결국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2달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뇌는 산소 결핍 후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공동묘지 외곽에 묻혔다. 묘비는 없었다. 그녀의 공범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공범이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필요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녀를 유죄 판결할 수 없었다. 형사 책임은 나중에 발생한다. 법은 법이다. 그녀는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소치로 돌려보내졌다. 그 여학생은 기숙사가 있는 일반 학교에 다녔는데 그 무렵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친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레라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앉아 있었다. 반 친구들은 언젠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던 중 발레리아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고 모두가 들었다.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가 구글링하여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공황이 시작되었다. 그 후 학생들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교장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그들은 그녀를 학교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레라는 폐쇄형 특수학교로 전학 갔다. 그 여학생은 올랴 세미보코바에게서 물려받은 분홍색 여행 가방을 들고 어디든 다녔다. 그녀는 그것을 침대 밑에 보관했다. 흥미롭게도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불가능했다. 정신과적 진단이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 결과는 그녀가 심신상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저 멈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2022년 말 발레리아가 시립시 창작대회에서 수상자가 되었다는 정보가 나왔다. 시 낭독으로 3위를 차지했다.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그녀는 신발장인과 요리사라는 2가지 전문 직업을 동시에 얻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요리 예술의 기초를 가르쳐줄 대학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요리 부서는 포기했는데 이력서 확인 후 입학을 거부당했기 때문이었다. 발레리아가 18세가 되자마자 그녀는 성과 이름, 부칭을 바꾸었다. 혼인신고소 제각스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거를 지우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사건들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모든 것은 수사관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자신은 조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학교를 졸업한 후 레라는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 임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연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했지만 그가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발레리아는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주제는 닫혀 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18년의 사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한 자신의 관여를 부인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녀는 다른 방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우 놀랐고 두려움에 구석에 웅크리고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아르카디 혼자서 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전 신문에서는 그녀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모든 단계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 사건들의 유일한 증인인 아르카디 역시 그녀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집했다고 조서에 확인해 주었다. 더욱이 바로 그녀가 제안한 것이었다. 포포비치의 유족들은 그녀가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알렉산드르의 어머니는 그 범죄자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족, 딸,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다. 오빠는 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칠까봐 두렵다고 고백한다. 자신을 자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보호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의적인 잔혹성, 의식적인 가학성, 그리고 완전한 뉘우침의 부재가 관련된 경우에도 말이다. 충동적으로나 절망감에서가 아니라 호기심과 금지된 것을 시도하려는 욕구 때문에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도 말이다. 여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다. 흥미 때문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교과서 속 이야기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던 시절도 있었다. 권력 자체가 수천 명을 출구 없는 덫으로 몰아넣으며 시스템을 만들었던 시절 말이다. 나진스크 비극은 소비에트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이다. 6천 명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오부강 한가운데 있는 섬에 버려졌다. 그곳에는 주거지도, 음식도, 도구도 없었다. 오직 모래, 물, 그리고 추위뿐이었다. 오직 죽음뿐이었다. 톰스크주 낮은 섬에서 일어난 비극은 9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거의 70년 동안 이 이야기는 엄격히 기밀에 붙여졌다. 문서들은 기밀 표지 아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리려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1930년대 초까지 소련 전역에서는 이미 2차례의 농민 강제 이주 물결이 휩쓸었다. 열차 부대들이 잇따라 움직였다. 대규모 전염병이 굶주림과 함께 나라를 덮쳤다. 그것은 최소 7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상황을 구하기 위해 여권 개혁이 시도되었다. 문서가 없으면 도시에서 추방되었다. 대규모 체포가 거의 즉시 시작되었다. 순찰대는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수천 명씩 체포하여 화물 열차에 태워 시베리아로 보냈다. 학생, 운전사, 노동자,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해당되었다. 심지어 톰스크 검사의 아들들도 실수로 섬에 가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아버지가 신속하게 데려왔다. 이주민들의 도착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주둔지 사령부에서 전보를 받았을 때 관리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건이 되지 않았다. 노보시비르스크의 답은 간결했다. 3,000명이 출발했으니 일주일 후에 3,000명을 더 맞이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 후 결정했다. 사람들을 오부강 한가운데의 작은 섬으로 보낼 것이다. 이상적인 감옥이었다. 각 측면에서 강도까지 1km, 물살은 강하고 물은 얼음장 같았다. 섬에 모두가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첫 희생은 이미 바지선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빛도 음식도 없이 선창에 실려왔다. 상륙하는 날 약 40명은 이미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을 매장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일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생존자들이 있었다. 도착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첫날부터 목숨을 잃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 지붕이 없는 것 외에도 강한 바람, 추위, 수많은 곤충들이 있었다. 3일 동안 아무에게도 식량이 지급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 이끼, 흙을 먹었다. 일부는 신발을 씹어 먹었다. 섬에 불길이 번졌다. 바람이 불꽃을 부추겼다.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 모닥불 옆에서 힘을 잃었다. 탈진, 추위, 화상으로 죽어갔다. 시신을 제때 묻을 수도 없었다. 마침내 밀가루가 도착했을 때 대혼란이 시작되었다.
압사. 그릇은 지급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자나 소매에 반죽을 풀었다. 일부는 마른 밀가루에 달려들어 질식했다. 모두 여단하로 나뉘었다. 범죄자들이 여단장으로 나서서 배급량을 가로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나눴다. 범죄자들은 패거리를 지어 바른 사람들을 사냥하고 옷과 귀중품을 빼앗았다. 곧 그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드물게, 나중에는 끔찍한 규모로 매일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겼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들 중 한 명과의 대화 속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증거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수사관들에게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미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그는 감정 없이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들이 더 자주 희생자가 되었다. 밤에 토굴에서 그들을 훔쳐갔다. 이웃 마을의 한 지역 주민은 섬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정창민과의 만남을 회상했다. 40세의 여성은 늙은 노파처럼 보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4개월 동안 6,000명 중 약 2,200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머지는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잔혹한 학대의 희생자가 되었다. 나진스크 비극은 지구당 위원회 강사 바실리 벨리치코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1933년 7월 그는 수십 명의 관련자를 신문하고 모스크바의 스탈린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다. 조사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후 모든 자료는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었다. 대중에게서 멀리. 낮은 마을 주민들은 그 비극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려 노력한다. 마을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교회가 세워졌다. 하얀 벽, 황금 돔. 매년 6월 섬에 있는 십자가에 꽃을 바친다. 보트를 타고 와서 촛불을 켠다. 섬은 자주 물에 잠기며 곧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의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사람들이 극한으로 내몰렸을 때의 절망과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루함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호기심과 유흥에 관한 것이었다. 낮은 섬에서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가 마을에서는 여학생과 22세의 남자가 주머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절망이 있었다. 이곳에는 선택이 있었다. 그곳에는 시스템의 수천 명의 희생자들이 있었다. 이곳에는 잘못된 사람들을 믿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 딸을 키우고 일하며 새로운 이름으로 삶을 꾸려간다. 신문 기록은 그 반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부정한다. 한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바로 그 도시의 거리를 걸어 다닌다.